겨울철에 일본 사람들은 밖보다 집안을 더 무서워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매년 2만 명이 히트쇼크로 숨집니다. 집안에서요. 교통사고의 4배예요. 최근 일본인 난방 전문가의 체험담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어요. 한국 난방? 원시적이지. 바닥에 불 때는 건 100년 전 방식이야. 35년 경력의 엔지니어. 그가 비웃으며 한국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50년 된 구들장 위에서 3일을 보낸 후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독일도 미국도 일본도 실패한 기술. 한국만 2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그럼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2만 명이 집안에서 죽는 나라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범죄도 아니죠. 자기 집, 자기 욕실, 자기 거실에서 쓰러집니다. 심장이 멎어요. 뇌혈관이 터지죠.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저는 오카다 시니치, 65세 일본인입니다. 35년간 난방설비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도쿄 신주쿠 오피스 빌딩, 삿포로 종합병원, 오사카 고급 맨션까지. 제가 설계한 난방 시스템이 들어간 건물만 수백 개가 넘죠. 그런데 이 2만 명, 제 나라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통계를 보면요. 히트쇼크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약 2만 명이에요. 응급신고만 1만 7천 건. 욕조에서 익사하는 고령자가 매년 6천 명을 넘깁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예요. 원인은 단순합니다. 온도 차이. 일본 주택의 평균 실내 온도 편차가 10도 이상이거든요. 거실 20도, 복도 12도, 욕실 10도, 욕조물 42도. 따뜻한 방에서 차가운 복도로, 차가운 욕실에서 뜨거운 욕조로. 이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압을 요동치게 만들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바로 옆나라 한국에서는 이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북아시아, 비슷한 위도, 비슷한 겨울 추위. 그런데 히트쇼크 사망률은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저는 일본 난방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난방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한국 시골집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제 인생은 난방과 함께였습니다. 1990년 30살에 난방설비 회사에 입사했어요. 처음 맡은 프로젝트가 도쿄 외곽의 작은 병원이었죠. 병실이 24개였는데 하나하나 온도를 맞추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복도는 18도, 병실은 22도, 수술실은 20도. 0.5도만 틀어져도 환자 컨디션에 영향을 줘요. 일주일을 매달렸습니다. 완공 후에 간호사가 그러더군요. 환자분들이 따뜻해서 잠이 잘 온다고 해요. 그때 느꼈어요. 이 일이 제 천직이구나. 그 후 35년. 신주쿠 52층 오피스 빌딩, 삿포로 대학병원, 오사카 타워맨션, 교토 300년 된 전통 료칸까지 제 손을 거친 건물이 수백 개입니다. 난방 설비 업계에서 오카다의 설계는 틀림없다는 말이 돌았어요. 후배들이 설계도를 들고 찾아오면 빨간 펜으로 수정해주는 게 낙이었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이었어요. 난방의 핵심은 공기순환이다. 이게 제가 35년간 믿어온 원칙입니다. 따뜻한 공기를 빠르게 퍼뜨리고 차가운 공기를 밀어내는 것. 에어컨, 히터, 바닥온수 파이프. 전부 이 원칙 위에 설계했어요. 열은 공기를 통해 전달된다. 물리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상식이죠. 그런 제게 딸 유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유카는 그때 30살이었습니다. 도쿄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죠.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회사 거래처에서 만났어요. 이름이 뭐냐? 정민수요. 저보다 3살 많아요. 어디 사는 사람이냐? 지금은 도쿄에서 일하는데 고향은 한국 전북 무주래요. 시골이에요.
한국, 시골.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난방 기술로는 일본이 50년은 앞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특히 시골이라면 더 열악하지 않을까? 겨울에 육하가 추위에 떨면 어쩌나. 아버지로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수를 처음 만난 건 도쿄 긴자의 식당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일본어로 인사를 하더군요. 눈빛이 진지했어요. 유카를 바라보는 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 고향이 시골이라 나중에 방문하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골집이면 난방 상태가 엉망이겠지.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유카는 민수와 함께 도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결혼 후 세 번째 설. 유카 부부가 한국에서 명절을 보낸다고 했어요. 저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사위 고향집을 처음 방문하는 거였죠. 2년 전 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시골이라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가방에 열화상 카메라를 챙겼어요. 35년 경력 엔지니어의 눈으로 사위집 난방 시스템을 분석해주겠다. 온도 편차가 심하면 단열재 보강을 제한하고 보일러 효율이 낮으면 교체를 권유해야지.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안까지 제시해주는 것. 그게 장인으로서 그리고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추위가 밀려왔습니다. 1월 말. 체감 기온 영하 12도. 도쿄보다 확실히 추웠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는데 코끝이 얼얼했습니다. 유카가 목도리를 여며주더군요. 아버지, 한국 겨울은 일본보다 훨씬 추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됐습니다. 이 추위에 시골집이라니. 민수가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지나 고속도로를 탔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깔끔한 도로. 생각보다 발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2시간쯤 지나자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사라지고 낮은 산들이 나타났어요. 논밭 사이로 작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도로도 점점 좁아졌죠.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전북 무주.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영하 15도.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코에서 김이 나왔어요. 손가락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대부분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민수 부모님 댁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50년은 된 것 같은 한옥 구조의 집이었어요. 기와지붕, 흙벽, 나무 대문.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죠.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직업병처럼 난방 설비부터 찾았어요. 보일러 실외기. 없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역시 없었어요. 가스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았어요. 현대식 난방 장치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집에 난방 시스템이 있기는 한 건가? 35년간 수백 개의 건물에 난방을 설계했지만 이런 집은 처음이었어요. 도대체 이 추위에 어떻게 버티는 거지? 유카가 여기서 명절을 보낸다고? 걱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어요. 아이고, 추우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신발을 벗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포근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일본 난방처럼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지도 않았어요.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부드러웠어요. 뭐지? 35년 경력의 감각이 이상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건 에어컨 난방이 아니에요. 히터도 아닙니다. 바닥 온수 파이프의 느낌도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난방 방식과도 달랐습니다. 발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왔어요. 은은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열이 아래에서 위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열 전달 방식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방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색이 나타났어요. 바닥을 향해 렌즈를 돌렸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 전체가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균일하게, 거의 완벽하게 온도를 확인했어요. 바닥 전체가 26도에서 27도 사이. 온도 편차 0.4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설계한 도쿄 최고급 타워맨션의 바닥 난방 유카담보의 온도 편차가 2.5도예요. 최신 기술로 설계한 사포로 대학병원 병실도 1.8도였습니다. 그런데 50년 된 시골집이 0.4도?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카메라를 들고 거실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실 바닥 26.4도, 부엌 바닥 26.2도, 안방 바닥 26.7도, 화장실 바닥 25.8도. 어디를 측정해도 거의 비슷했어요. 방과 방 사이, 거실과 부엌 사이, 심지어 화장실까지. 온도 편차가 1도 이내였습니다. 일본 주택 평균 실내 온도 편차가 10도 이상이에요. 거실 20도일 때 화장실은 10도. 이게 히트쇼크의 원인이죠. 그런데 이 집은 어디를 가도 온도가 거의 같았습니다. 온수 파이프가 어디 있는 거지? 바닥을 두드려 봤어요. 콘크리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톡톡. 둔탁한 소리. 돌 같은 느낌이었어요. 파이프가 지나가는 금속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물었어요. 이 집 난방 설비가 어디 있습니까? 민수가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아궁이요. 밖에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아궁이? 민수를 따라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처마 밑에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장작 몇 개가 타고 있었습니다. 불꽃은 크지 않았어요. 그냥 장작불이었습니다. 이걸로 집 전체를 데운다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 불 때면 하루 종일 따뜻해요. 말이 안 됐어요. 35년간 연력학을 공부했습니다. 장작 몇 개의 열량으로 30평 가까운 집 전체를 이 온도로 유지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장작 1kg당 발열량 약 4000kcal. 아궁이에 있는 장작이 대략 5kg. 총 2만 kcal. 이 열량으로 30평 공간을 26도로 유지하려면 단열이 완벽하더라도 열 손실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집안은 따뜻했어요. 균일하게 따뜻했습니다. 건조하지도 않았어요. 제 계산이 틀린 건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열화상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바닥이 아니라 천장을 찍었어요. 천장 온도 24.2도. 바닥과 천장의 온도 차이가 겨우 2도. 일본 난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요. 에어컨 난방을 틀면 천장 쪽이 28도일 때 바닥은 18도입니다. 그게 물리학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반대였습니다. 바닥이 더 따뜻하고 천장이 살짝 낮았어요. 열이 아래에서 위로 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력학과 맞지 않았어요. 민수 씨, 이 바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돌이요. 구들장이라고도 해요. 바닥 아래로 연기가 지나가면서 돌을 데우는 방식이에요. 온돌. 구들장.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과거의 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현대 기술에 비하면 원시적인 방식이라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데이터는 그 원시적인 방식이 최신 기술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수 어머니가 안방을 내어주셨어요. 아버님, 여기가 제일 따뜻해요. 푹 주무세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지 않은 방이었어요.
창호지 문, 낡은 장판, 구석에 놓인 이불장. 소박했습니다. 그런데 발을 딛는 순간 온기가 발바닥을 감쌌어요. 장판 위에 손을 대봤습니다. 따뜻했어요. 뜨겁지 않고 그냥 딱 좋은 온도.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일본에서는 침대에서 자거든요. 바닥에 눕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어요. 등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쓰는 전기장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기장판은 표면이 뜨거워요. 피부에 닿는 부분만 화끈거리죠. 온도 조절을 잘못하면 저온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닥은 달랐어요. 열이 스며들었습니다. 표면만 뜨거운 게 아니라 열이 몸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었어요. 등에서 시작해서 허리로, 엉덩이로, 다리로. 온기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근육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35년간 난방을 연구했지만 이런 열 전달은 처음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잠이 들었어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낯선 곳이라 그런가 싶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땀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난방을 켜고 자면 새벽에 목이 마르고 땀이 나요. 공기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야 합니다. 이 방은 달랐어요. 땀이 나지 않았습니다. 목도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몸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어 봤어요. 공기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열이 방 전체를 데우고 있었어요.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새벽 3시. 아궁이 불을 뗀 지 8시간이 지났어요. 보통 난방이라면 열이 식어 있을 시간입니다. 바닥을 측정했어요. 25.4도. 저녁보다 1도 정도 낮아졌을 뿐이었습니다. 벽을 측정했어요. 23.8도. 천장. 23.2도. 방 전체 온도 편차가 2도 이내. 불을 끈 지 8시간이 지났는데 이 정도라고. 일본 에어컨 난방은 끄면 30분 만에 방이 차가워져요. 바닥 온수 파이프 난방도 2시간이면 열이 식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은 8시간이 지나도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열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걸까? 바닥 아래에 뭐가 있는 거지? 구들장이라고 했어. 돌이라고 했어. 돌이 열을 저장하고 있는 건가? 8시간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5년간 믿어온 공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난방의 핵심은 공기순환이다. 따뜻한 공기를 빠르게 퍼뜨리는 것이 효율적인 난방이다. 이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은 공기를 데우지 않았어요. 바닥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열이 천천히 균일하게 8시간 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난방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아침까지 뒤척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개운했습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았어요. 어깨 결림도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자고 일어나면 늘 뻣뻣했는데 해가 떴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바닥 아래에 뭐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 아침 식사 후 민수에게 부탁했습니다. 구들장 구조를 직접 보여줄 수 있습니까? 민수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아궁이 앞에 섰어요. 민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아궁이에요. 불을 떼는 곳이죠. 아궁이 입구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가로 40cm, 세로 30cm 정도. 그 안에서 장작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꽃은 새지 않았어요.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불을 떼면 연기가 어디로 갑니까? 바닥 밑으로 들어가요. 고래라고 불러요. 연기 길이죠. 민수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아궁이에서 시작해서 집 안쪽으로 뻗어가는 구조였어요. 연기가 바닥 아래를 지나간다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보여드릴까요? 마침 수리할 때 찍어둔 사진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닥을 뜯어낸 사진이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닥 아래에 큰 돌들이 깔려 있었어요. 두께가 10cm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 돌 아래로 통로가 있었죠.
구불구불한 길이었어요. 아궁이에서 시작해서 방 전체를 돌아 굴뚝으로 빠지는 구조. 이 돌이 구들장입니다. 연기가 2미터 지나가면서 돌을 데워요. 순간 머릿속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연기가 직접 방을 데우는 게 아니었어요. 연기가 돌을 데우고 돌이 열을 저장하고 저장된 열이 천천히 방출되는 거였습니다. 불이 꺼져도 온기가 유지되는 이유. 8시간이 지나도 바닥이 따뜻한 이유. 전부 설명이 됐어요. 추결이었습니다. 돌의 비열은 공기의 약 800배. 한번 데워지면 쉽게 식지 않아요. 게다가 열 전달 방식도 달랐습니다. 일본 난방은 대류예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천장은 덥고 바닥은 차갑죠. 온도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들장은 복사열과 전도열이에요. 돌에 저장된 열이 바닥 표면으로 전달됩니다. 전도열이죠. 그리고 따뜻한 바닥에서 적외선이 방출돼요. 복사열입니다. 이 복사열이 사람 몸을 직접 데우는 거예요. 공기를 거치지 않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략적인 추정이지만 복사열 70%, 전도열 30%. 일본 난방의 대류 방식과 완전히 반대였어요. 마당에 서서 아궁이를 바라봤습니다. 35년간 저는 뭘 한 걸까? 수백 개의 건물의 난방을 설계했습니다. 최신 기술, 최고 효율을 추구했어요. 에어컨, 히터, 바닥 온수 파이프. 전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었죠. 따뜻한 공기를 빠르게 퍼뜨리는 것. 그게 난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50년 된 시골집은 공기를 데우지 않았어요. 사람을 직접 데웠습니다. 일본에서 매년 2만 명이 히트쇼크로 죽는 이유가 뭘까요? 방마다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거실은 따뜻하고 복도는 춥고 욕실은 더 춥죠. 이 온도 차이가 혈압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이 시골집은 어땠습니까? 거실, 부엌, 안방, 화장실. 어디를 측정해도 온도 편차가 1도 이내였어요. 히트쇼크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2만 명과 0명의 차이. 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 구들장 위에. 저는 35년간 공기를 데웠습니다. 사람을 데운 적이 없었어요.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싸야 할 시간이었어요. 오후 비행기로 도쿄로 돌아가야 했죠.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이 집을 떠나기가 싫었어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집을 지은 분이 누구입니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가 잠시 멈칫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지으셨어요. 돌아가신 지 10년 됐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만나 뵐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쉬웠어요. 아니, 아쉬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을 남방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집은 더 열악할 거라고 단정지었죠. 35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점검해주겠다고 개선안을 제시해주겠다고. 그런 오만한 마음으로 이 집에 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 시골집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손수 쌓은 구들장이 제가 35년간 설계한 어떤 시스템보다 완벽했습니다. 온도 편차 0.4도. 8시간 추결. 복사열로 사람을 직접 데우는 방식. 최신 기술로도 구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들장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바닥에 대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어요. 50년 전 이 돌을 하나하나 쌓았을 할아버지의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35년간 수천 개의 건물에 난방을 설계했다. 일본 최고 기술이라고 자부했어. 그런데 이 시골집 할아버지가 지은 바닥이 내가 만든 어떤 시스템보다 완벽하구나. 유카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어요. 저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왜 이 기술을 배우지 않았을까? 바로 옆 나라에 2000년 된 해답이 있었는데 매년 2만 명이 죽어가는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 한 달 후 저는 은퇴 기념 강연에 섰습니다.
후배 엔지니어 200명이 모인 자리였어요. 35년 커리어를 정리하는 마지막 강연. 준비한 원고가 있었지만 저는 그걸 접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35년간 배운 것보다 한국 시골집 구들장 위에서 3일간 배운 것이 더 많았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데우는 데 집착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그런데 정작 사람을 데우는 방법은 연구하지 않았어요. 일본 남방의 미래는 어쩌면 한국의 과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골집 구들장이 생각납니다. 손바닥에 느껴지던 온기, 등을 감싸던 포근함,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온 방 안에 퍼져 있던 고른 온도. 2000년 전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방의 본질은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우는 것이라는 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돌아와서 온돌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온돌의 역사는 2000년이 넘습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사용된 기록이 있어요. 2000년 전 한반도 사람들이 이미 복사열과 추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서양에서 복사 난방 이론이 정립된 게 19세기예요. 한국인들은 그보다 1800년 앞서 이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2005년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서 온도를 조명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중 하나라고 평가했어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도 우주정거장 난방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한국 온돌의 복사열 원리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유럽 선진국들이 지금 바닥 복사 난방을 최신 기술이라고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한국이 2000년 전부터 써온 온돌이에요. 서양이 21세기에 발견한 기술을 한국인들은 삼국시대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온돌은 단순히 따뜻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건강에도 좋아요. 복사열은 인체 깊숙이 침투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통을 완화하고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제가 그 시골집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가 안 아팠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서는 매년 2만 명이 히트쇼크로 죽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같은 동북아시아 비슷한 기후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에는 온돌이 있고 일본에는 없으니까요. 2000년 전 한국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집은 사람을 지켜야 한다. 추위로부터, 온도 변화로부터, 건강을 해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래서 바닥을 데웠습니다. 공기가 아니라 사람을 데웠어요. 그 철학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저는 35년간 난방 기술의 최전선에 있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골집 할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분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고구려인들도 조선시대 장인들도 그 시골집 할아버지도 모두 같은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난방은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이 최신 기술을 자랑하는 동안 한국은 2000년 된 기술로 사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 그 의미를 이 구들장 위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오카다 시니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최신 기술을 요구합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첨단으로.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앞서야 한다고, 과거의 것은 버려야 한다고 말하죠. 35년간 일본 난방 기술의 최전선에 있던 오카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골집 구들장 위에서 모든 것이 뒤집혔어요. 독일도 실패하고 미국도 실패하고 일본도 실패한 기술. 2000년 전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난방의 본질은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우는 것이라는 걸요. 매년 2만 명이 집에서 얼어 죽는 나라 옆에 히트쇼크가 거의 없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하루 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에 치여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아무리 애써도 알아주는 이 없어.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카다가 구들장 위에 무릎 꿇으며 깨달은 것처럼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 그 의미를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온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알리고 싶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저희 감동은 여기는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따뜻한 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감동과 자부심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